이무재 나온 그것이 알고 싶다. 요약. 사건의 시작. 지난해 봄 강화도 연천 도로변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80대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근처 음식점 운영자가 위급한 상황을 보고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결과 머리 부상과 얼굴과 갈비뼈는 골절된 상태였으며 온몸 곳곳에 심한 타박상이 확인됐다고 하며 놀라운 건 피해 여성 정 씨는 자녀 거주지에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사건의 시작은 정 씨가 아들 집을 떠나 자택으로 향하려던 때였고 손주인 20대 남성 선우 씨가 돌연 할머니를 막아서며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후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으며 약 일주일간 지속된 감금 기간 동안 의식을 잃을 때마다 강제로 깨우는 행위가 반복됐다고 합니다. 90살을 바라보는 노인에게는 견디기 힘들었을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 심지어 할머니가 도망가지 못하게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기까지 했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현장에 또 다른 손녀도 있었으나 막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7일 후 손자가 깜빡 잠든 틈을 타 할머니는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지만 주변 이웃들이 더욱 당황한 이유는 선우 씨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첫째 손자로 평소 효성이 깊기로 동네에 소문났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29살이었던 맞손자 선우 씨와 정할머니는 다른 가족보다 유난히 각별하고 돈독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토록 효심이 깊던 손자는 어쩌다 폐륜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뒤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침묵하던 선우 씨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는데 고민 끝에 어렵게 써 내려간 듯한 편지에는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단순 가족 간 갈등이 아니었다는 의미였죠. 폭행 당일 현장에는 추가 인물들이 있었다고 하며 40대 무속인 박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50대 표 씨가 함께 있었으며 무당 박 씨는 직접 폭력 행위에 함께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비닐장갑까지 착용했다고 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며느리 영정사진 앞에서 할머니를 무릎 꿇게 하는 행위가 벌어졌고 머리에 피가 나올 정도로 머리를 박고 사과해야 진짜 다 갚는다며 기괴한 행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는데 둘째 손녀 성경 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고 그렇게 애타게 손녀를 찾던 근심이 가득한 가족들은 나중에 배신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개탄스럽게도 이마저도 무당 박 씨가 기획한 각본이었으며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박 씨는 유서를 대신 써서 둘째 손녀 성경 씨에게 건넸습니다. 선우 씨에게는 실종 신고를 지시했고 CCTV를 피해 숨을 곳까지 마련했으나 이동 과정에서 CCTV에 찍히면서 계획이 완전히 들통났다고 합니다. CCTV가 없는 굴다리 아래에서 다른 협력자들을 만나 둘째 성경 씨를 숨길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지만 자택에서 성경 씨를 차에 태우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CCTV에 덜컥 덜미가 잡힌 거고 박 씨의 곁에는 전 재벌가 사위이자 남자친구인 표 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박 씨, 표 씨를 포함한 6인이 특수감금 및 거짓 신고 혐의로 기소됐죠. 재판 과정의 의심스러운 점. 법정에서 또 다른 이상한 신호가 드러났는데 무당 박 씨, 남친 표 씨, 선우 씨는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반면 둘째 성경 씨만 국선 변호사가 정해졌고 가족 측은 성경 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우 씨는 초기 가족 면회를 거부하며 박 씨 측과 함께 움직였으나 법정에서 할머니가 피고인들을 직접 가리키며 거짓말을 소리치자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고 이후부터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했죠. 관계 형성의 시작. 3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면 사건의 뿌리가 보이는데 표 씨가 갑자기 선우 씨 집 부지 내빈 컨테이너를 써도 되겠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연천으로 내려온 표 씨는 이미 혼자가 아니라 무당 박 씨와 함께 있었죠. 잠시 머물다 떠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두 사람은 창고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당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던 선우 씨의 고민을 듣고 슈퍼맨처럼 해결에 나섰으며 회식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가해자들을 사과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회사 관련자들이 영화처럼 선우 씨 앞에 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선우 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 일로 인해 선우 씨가 이 커플에게 완전히 매료된 것입니다. 여기서 표 씨가 바로 과거 재벌가 사위 이무재라는 사실이 후에 확인되었고 무당 박 씨 역시 미용업계 출신으로 패션쇼에도 헤어스텝으로 갔다 오고 강의도 다닐 정도로 유능하고 활발한 사람이었지만 내림굿 이후로 사람이 돌변하여 협박과 협잡질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말빨 좋고 사회 경험 많은 둘을 얻은 선우 씨의 인생은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죠. 이무재라는 든든한 백은 얻은 선우 씨는 이후 빈번한 밤늦은 음주 모임과 잦은 외출이 생겼고 또한 삼남매의 행동도 크게 변했으며 8년 전 사망한 어머니의 죽음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며 갑작스럽게 아버지와 관계도 원수 관계로 변했는데 아버지 지인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했고
결국 아버지가 처음으로 선우 씨를 때렸으나 알고 보니 이미 경찰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으며 출동한 소방과 경찰로 인해 아버지는 귀가도 연락도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쫓겨난 후 표 씨와 무당 박 씨는 더욱 이들의 집에 자유롭게 출입했고 이 소식을 접한 할머니가 손주들을 걱정해 찾아왔다가 피해를 입게 된 거였죠. 심리 지배의 방법. 그렇다면 왜 20대 3남매는 가족보다 무당 박 씨를 믿었을까요? 박 씨는 어머니의 기운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신비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고 어머니 혼을 달래는 것을 이유로 선우 씨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 구슬했으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여기에 더해 박 씨는 추가 제안을 했는데 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구입한 토지가 타인 명의로 옮겨졌으니 되찾아주겠다는 거였고 이는 요청하지도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3남매를 앞세워 토지 명의자인 아버지 지인을 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는 계속된 신고로 정신적 압박을 가해 재산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전략이었어요. 두 가해자의 관계 분석. 그렇다면 무당 박 씨와 남친 표 씨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표 씨는 과거 상당한 재력을 보유했으나 이혼 과정에서 박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힘든 과정에서 무당 박 씨를 만나 표 씨는 박 씨에게 상당히 많이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됐다고 하며 심지어 박 씨에게 약 20억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되고 주변에서는 표 씨 역시 박 씨의 가스라이팅을 받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요. 다만 전문가는 다른 분석을 내놨는데 표 씨가 없었다면 사건이 이 정도로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했고 박 씨는 동네 사기꾼에 불과했으나 표 씨를 만나면서 자신을 부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40억 가진 재벌가 사위였으니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했겠습니까? 반면 표 씨도 이혼 후 지위가 낮아진 것으로 인한 허전함과 외로움을 심하게 겪었을 테고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범죄 성향이 강화됐다는 해석이 주를 이었고 그 결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데 거리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결국 2026년 2월 현재 피해자인 할머니와 가족들은 손자 선우 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하지만 결국엔 한 가족이 처참히 무너진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영화같이 아름다웠던 이부진과 이무재의 사랑.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이무재의 결혼 생활은 15년 정도 지속되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1999년에 결혼해 뒤늦게 2007년에 귀한 아들 임동현 군을 얻고 2014년 이부진이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고 하니 결국 아들은 아빠와 8살까지만 함께했다는 뜻이죠. 특히 이 둘의 이혼 소송 기간은 무려 5년 3개월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부진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게 됐고 재산 분할로 이무재에게 141억 1,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이라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무재는 평사원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경호원이었고 이부진의 경호를 맡으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로맨스의 시작? 1995년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장애아동 보호시설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다는 게 공식 설명이었고 이무재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호원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몸이 약했던 이부진이 이무재에게 많이 의지했다고 하더군요. 1999년까지 이무재의 인생은 프로필에서도 그다지 특별한 것은 발견할 수 없으며 성장 배경 자체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보이고 개인 사업을 하던 가정에서 자랐으며 서울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한 후 1995년 2월 삼성물산에 입사하는 것으로 커리어를 시작하였다고 공식적으로는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대학을 졸업한 1995년 이전부터 이부진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녀를 만났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난립하고 있지만 친구 모임에서 만남을 갖다가 입사 후 이건희의 사가인 한남동 재개발 사업 관련 전산 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이무재의 부서와 당시 이부진 소속했던 삼성복지재단이 함께 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이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정도가 여성지에서 파악했던 사실이라고 하네요. 긴 연애 후 이부진이 먼저 결혼하자고 했는데 이무재는 집안 배경 차이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건희와 홍라희가 매우 완강히 거절했다고 하지만 의지가 투철했던 이부진이 집안 친지들을 하나하나 만나며 설득해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된 거죠. 무엇보다도 몸이 튼튼하고 이부진을 평생 보좌해줄 만한 장점 딱 하나 있다는 이유로 결국 이건희 회장이 직접 이무재에게 둘이 결혼하라고 말했고 이때 이무재는 감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이무재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고 이부진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하더군요. 초고속 승진.
유학을 마친 이무재는 2005년 삼성전자 미주본사 전략팀을 거쳐 삼성전기로 자리를 옮겼고 기획팀에서 상무부, 전무를 거쳐 6년 만에 부사장까지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남성들의 질투 섞인 시선을 받았죠. 재계에서는 삼성과 큰 사위가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해석했는데 이무재가 승진해서 2번 누락됐을 때 이부진이 가족들에게 우리 남편 무시하지 말라고 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파경의 시작.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던 두 사람의 결혼은 2007년부터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해부터 별거를 시작했는데 7년 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2014년 2월부터 이혼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기입니다. 2014년은 삼성그룹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세습을 본격화하던 때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부진의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날 예정이었거든요. 삼성 임원들의 이혼 압박. 더 충격인 건 이무재의 주장입니다. 이무재는 삼성그룹의 최고 임원들이 동원돼 자신에게 이혼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이 자신을 불러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부마들은 결혼에 실패하면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 여기서 부마란 천자의 딸과 결혼한 남자에서 비롯된 말로서 임금의 사위, 즉 공주 또는 옹주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지성은 당시 연봉이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삼성그룹 최고위급 임원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업무 시간에 회장 일가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처리하려 나선 거죠.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법무팀의 이종환 고문과 미래전략실의 다른 전무까지 동원돼 이무재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무재는 이를 전형적인 축출이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축출이혼이란 배우자 한쪽이 상대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이혼 원인을 만든 후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말하는데 법원은 보통 이런 경우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공방? 1심에서는 이부진이 이무재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무재는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의 전체 재산이 2조 5천억 원대라고 주장하며 절반인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금액이 141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부진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누구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부진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무재는 친권을 박탈해야 할 만큼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데 이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이무재의 부모는 손자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고 하며 할머니는 돌잔치 때 2시간을 제외하면 2015년 3월까지 단 한 번도 손자를 못 봤고 할아버지는 아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성격 차이라는 것 외에 명확히 밝혀진 게 없는데 이부진 측은 이무재가 회사 일을 이유로 2달에 한 번 집에 들릴 정도로 가정생활에 소홀했고 잦은 음주와 술버릇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무재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때렸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에 18명이 근무했지만 누구도 자신이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죠. 최종 결말.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999년 8월 남성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화제를 모았던 두 사람의 결혼은 21년 5개월 만에 막을 내렸고 2014년 10월 이부진이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지 5년 3개월 만에 법적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영화 같은 로맨스로 시작했던 두 사람의 사랑은 긴 법정 공방과 씁쓸한 뒷맛을 남긴 채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